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뜨거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부의 역할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딴 설화 논란 등으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 또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도부의 역할과 대응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최고위원 간의 징계 수위의 차이가 난 배경에는 앞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해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양 의원님 먼저 어제 윤리위 결정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윤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뒤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아마 태영호 의원은 3개월, 네.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무게감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일반 의원과 달리 본인들의 이번 설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에는 말로만 하는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에도 그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형량이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최고위를 내려놓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를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위를 사직하게 되면 사실은 고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 전국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사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갈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공천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김재원 이제 최고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 상황이 아예 그렇게 딱 정리가 된 거고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 공천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걸 결정한 것은 윤리에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영호 의원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당과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아마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 다른 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어제 윤리 결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윤리위 결정은 정말 용산을 위한 국민의힘을 보여준 결정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태영호 의원의 정치적 플리바게닝의 승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똑같은 징계를 받아서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혔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돌출 발언이라든지 돌출 행동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를 낮추는 그 정도의 정치적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분명하게 뭐 징계를 받긴 했으나, 그러나 특히 이 대통령실의 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헌법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상권 분립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 지점에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태영호 의원께서 그 부분은 자기가 거짓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정리가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녹취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관련해서 녹취 나온 것은 그럼 사실이고, 그러면 녹취가 똑같이 나왔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녹취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않은 아닙니다. 것이죠.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은
사실은 이진복 수석하고 태영호 의원 사이에서 녹음된 녹취록이 아니고 태영호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에 관한 녹취라는 사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녹취가 누구 사이에서 그 녹음이 됐느냐는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인 것이지 이렇게 어물적 윤리위 징계 그것도 3개월 징계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고 또 이번 문제가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번 문제 핵심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사회의 빠른 변화에 네. 대처하지 못한 그런 국회 그리고 입법 노동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이런 입법이나 제도적인 미비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저는 입법 노동자로서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돌아볼 지점, 뼈아프게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태도 논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드라이하게 팩트 정리를 조금 더 빨리 하고 그리고 한 며칠 전에 이제 사과하는 입장을 냈었는데 그 입장도 그때 좀 나갔었더라면 아마도 좀 너무 좀 무분별한 그런 공세는 좀 잦아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논란에 대해서 그럼 국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 진상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일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노동자로서 남은 지점들을 국회가 성실히 메꿔가는 네.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의 변화 그리고 입법 사이에 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드릴 얘기가 좀 많은데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 젊은 2030 세대들이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봤고 또 지금과 같은 김남국 게이트에 의해서 의원 게이트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산업이나 기술적 측면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블록체인이나 뭐 NFT나 아니면은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측면도 네. 사실은 우리가 키워야 될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김남국 게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에서 처음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김남국 의원이 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내 돈을 내가 투자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게 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언론에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고 그 내용이 달라지고. 근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런 수익을 냈느냐 하는 것을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고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얻은 수익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그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뭐 적정한 행동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만약에 적법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문제라고 하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문제를 삼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입법하는 본인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는 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과세를 유예하는 법에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게임 산업 진흥법에 동의를 하면서 게임에서 생기는 가상 화폐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도 발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 등이 굉장히 논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방지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코인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부침이 되게 많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 본인의 거의 80% 내지 90% 되는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어가지고 돈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코인에 투자했던 돈이 어떻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아니면 내 돈이 아닌 다른 투자를 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그 전자지갑이 지금 제가 언론에 보기로는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해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의혹이 생기니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니까요. 네. 그 말씀 주셨던 그런 의문점이나 아니면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강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누구도 다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야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데서는 잘 합의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심사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고 또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만에 나오면서 지도부가 지난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너무 늦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은 조금 한 몇 년간에 네. 걸쳐서 있었던 일일 뿐더러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개인이 아니면은 좀 알기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때 8일이었던가요? 그때쯤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해소를 하고 설명을 할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도 조금 깔끔하게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도 이 진상조사 관련해 가지고 모든 자료 제출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했고 본인이 먼저 조사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그 가상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건에 관해서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당의 입장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도부가 정상화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다시 최고위원을 뽑게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공백으로 두고 지도부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한 지 2달 만에 공백 사태가 생겼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도 사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이제 저희가 당내 선거를 거쳐가지고 이 체제가 완성되는 것 가운데서 네.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들은 이제 선거에서 뽑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당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자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윤리,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이 일을 해결하게 되는 거는 윤리위에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윤리위에 윤리위원장을 뽑는다든지 윤리위원을 또 뽑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 좀 시간적으로 늦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에 대해서는 질책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기현 지금 당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보면은 당과
정이 사실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된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2년 차를 맞이해서 네. 저희가 정책적으로 훨씬 더 많은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가 당정이 굉장히 밀접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 불과한 얘기입니다만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리위의 징계에 불복하는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혹은 내년 총선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여의도에서 뭐 여러 가지 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저도 많이 네. 들었는데요. 김재원 최고가 제가 듣기로는 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보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누구보다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원권 1년의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른 상황이라고 저는 바라봐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또 나름대로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의 어떤 역할, 사회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랑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모두의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모두 그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어 시찰단의 역할로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3일과 24일에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에 파견될 예정인데 여야는 이번 시찰단 파견 문제 자체를 놓고서도 조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번 네. 시찰단 파견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정부 시찰단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네. 좀 들러리를 쓰는 그런 명분을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시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단도 아니고 사찰단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찰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증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경제산업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면 과연 시찰단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수 관련해서 안정성이 정말 물 셀 틈 없이 100% 검증되지 않은 한 방류할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검증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름은 또 시찰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할 거야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찰단이라는 것이 오히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왔을 때 야당은 정말 도를 넘는 검도를 깨는 공세를 굉장히 취했거든요. 뭐 매국노라든지 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든지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아마 조사단에 대한 그 시찰단이라는 명칭은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그 전부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하고 계속 영적적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이제 TF를 꾸려가지고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그 해양수산부라든지 관련되어져 있는 부처의 차관들과 함께 이 TF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우리나라 해역에 있는 각 지역별로 중요한 거점 지역에 바닷물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심청에 있는 그 흙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예를 들어서 방류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후쿠시마 근처에서 있는 일본 해산물을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계속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 야당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지금 이제 잡히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 등을 대량으로 미리 비축을 해서 냉동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대비들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IAEA 조사단에 이미 한국인이 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되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가게 되면은 갔을 때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방류를 하게 되는 지점에 보면은 그 오염수가 있는 데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그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방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원전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걸러지고 삼중수소만 아마 배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삼중수소가 관을 통해서 일본 바닷가로 갔을 때 이것이 어느 지점에까지 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물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프스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검증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네.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3월 달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평가라기보다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한미 정상과는 조금 다르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주고 계세요. 그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 정상회담 자체, 정상회담이 가지고 온 어떤 우리 국위,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실익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나, 국민들께서 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가에 대해서 용산과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적 공세를 하시려고 그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안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검증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검증이 된다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실찰단이 가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오냐는 거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고요. 우리 민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내일부터 국장급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국장급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용어를 놓고서도 한일 양국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라고 표현을 하는 반면에 일본 정부의 공식 용어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안전한 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다 정리된 입장은 아니고요. 오염수가 일단 알프스를 통해 가지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아마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어떻게 이게 검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처리수로 얘기를 하자, 오염수로 얘기하자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한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감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각국에서 그냥 기존에 계속 사용해오던 용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본 의원들과 그 국제 회의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일본 측은 계속해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측은 오염수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이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지 정말 좀 정무적인 감이 굉장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찰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디를 가서 어떤 시설들을 점검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조율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점들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양 의원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야당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국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우리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정적이고 어떤 국제 규범에 맞게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변에 8개의 지역에 있어가지고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네.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이 WTO에 아마 일본이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도 한번 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일본이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강력하게 나름대로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사찰단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이 실무단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